손님, 비가 참 지독하게도 오네요. 어이구, 문 3개 닫으셔도 됩니다. 이 오래된 소나타 택시가 워낙 구형이라 잘 안 닫히거든요. 예, 서대문까지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쪽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터기는 제가 알아서 잘 봐드릴 테니까요. 그나저나 손님, 도로 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참, 세상은 넓고 겪어보지 못한 일은 여전히 많더군요. 특히 지난달에 겪었던 그 일은 제 25년 무사고 인생에서 가장 기괴하고 소름 돋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거예요. 그날도 딱 오늘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시야가 확보 안 되던 그런 밤이었죠. 저는 강원도 정선 쪽에서 장거리 손님을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국도를 타고 한참을 오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어두운 산길에 웬 젊은 여자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말이죠. 처음엔 제가 헛개비를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 라이트가 그 여자를 비추자마자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깊은 연못 같은 눈이었어요. 일단 태웠죠. 이런 빛 속에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니까요. 여자는 뒷자리에 앉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만 보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도 한참을 대답이 없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서대문구 영천시장 쪽으로 가달라고요. 지금 손님 가시는 곳이랑 똑같네요. 허허, 참 우연이죠? 아무튼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아무 말 없이 달렸을까요? 갑자기 그 여자가 룸미러를 통해서 제 눈을 빤히 보더니 피식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기사님, 어제도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도 나오셨네요? 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제가 어제는 우리 막내딸내미 생일이라서 운행을 아예 안 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식구들이랑 고기 굽고 소주도 한잔하고 푹 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이고 손님,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 나 어제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가 다음 내뱉은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조수석 대시보드 쪽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기사님이 저 내려주실 때 그러셨잖아요. 따님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길가에서 산 그 나무빈, 그게 딸아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빈, 따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손님, 제가 그때 느꼈던 공포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딸아이 생일 선물로 나무빈을 산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정선으로 내려가기 전날 서울 어느 시장 귀퉁이에서 몰래 사둔 거거든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비밀로 했던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아서 뒷자리를 돌아보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가위 눌린 것처럼 핸들을 잡은 팔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차 안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제 귓가에 대고 말하듯이 속삭였어요. 어제도 우리는 이 길을 지나갔어요. 기사님은 저한테 따님 사진도 보여주셨고 제가 그 사진 보면서 따님이 참 맑게 생겼다고 칭찬도 해드렸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룸미러를 피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여자를 태웠던 기억이 마치 안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는 집에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여자와 대화하고 이 여자를 목적지에 내려주고 거스름돈까지 챙겨줬던 장면이 비디오 필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차는 계속해서 서대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거리가 줄질 않아요. 분명 서대문까지 20km 남았다고 떠야 하는데 50km, 100km. 시간이 갈수록 목적지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계기판의 미터기는 미친 듯이 숫자가 올라가는데 엔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랑 그 여자의 웃음소리만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기사님은 지금 서대문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기사님이 가고 계신 곳은 그 순간 앞 유리창으로 거대한 트럭 라이트가 번쩍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갓길에 세워져 있고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오직 정막만이 제 차를 감싸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시트를 더듬어 봤는데 거기 제가 딸아이 주려고 사둔 나무 핀 케이스가 놓여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딸한테 선물로 주고 딸이 머리에 꽂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손님을 내려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미칠 지경이었죠. 특히 그 나무핀 말입니다. 제가 분명 딸아이 머리에 꽂아준 걸 확인했는데 제 차 조수석에 똑같은 게 또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딸아이 머리에 있고 하나는 제 손에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아니면 둘 다 가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며칠 고민하다가 딸아이 방에 슬쩍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제가 준 나무 핀이 고이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주머니에 있던 그 핀을 꺼내서 옆에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손님, 믿어지세요? 나무의 결, 옹이의 위치, 심지어 제가 샀을 때부터 있던 아주 작은 흠집까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수공예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온몸에 닭살이 돋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 핀 두 개를 마당에 나가서 라이터, 기름 부어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 여자가 타던 날 가득했던 빗물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야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택시 복지 매점에 들러서 동료 기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김 씨 형님이 저를 쓱 보더니 그러더군요. 이 사람아,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나? 어디 귀신이라도 홀린 게야? 그 형님은 이 바닥에서만 40년 넘게 구른 양반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차마 다 말하진 못하고 그냥 며칠 몸살이 심했다고 둘러댔죠. 그런데 김 씨 형님이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지는 말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네 혹시 정선국도에서 그 여자 태운 거 아니지? 비 오는 날만 골라 타는 그 뽀송뽀송한 여자 말이야.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나직하게 썰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 이 근방 기사들 사이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메비우스의 승객이랍니다. 10여 년 전쯤에 그 국도변에서 사고로 죽은 처자라는데 죽기 전날 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겠다고
비만 오면 길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자가 타는 차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기억의 전이죠. 태운 적도 없는 여자를 어제 태운 것 같고 나눈 적도 없는 대화를 사흘 전에도 나눈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원한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갇혀있는 시간의 틈에 우리 기사들이 잠시 말려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님 말로는 그 여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무사히 내려주면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만약 도중에 겁을 먹고 차를 세우거나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그 국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뱅뱅 돌게 된다는 거였죠. 제가 그럼 형님, 그 여자 목적지가 서대문인 것도 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형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대문 영천시장 쪽이 그 여자가 살던 고향 집이 있는 곳이라더군요. 지금은 재개발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동네인데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현실의 시간은 흐르는데 그 여자가 가려는 곳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니까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그 생생한 기억들, 딸아이의 생일 선물을 알고 있었던 그 소름 끼치는 말들, 그건 제 기억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제 뇌 속에 심어놓은 허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비는요, 실체가 있는 그 물건은 대체 뭐였을까요? 김 씨 형님은 그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잠시 빌린 대가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기억의 파편 하나를 그녀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제 딸아이를 향한 제 마음, 그 순수한 애정이 담긴 물건을 그녀가 복사해서 가져갔거나 아니면 제 현실로 그녀의 물건을 던져 놓은 거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운행을 할 때마다 뒷좌석을 보는 게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룸미러 속에 뽀송뽀송하게 마른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앉아 있을까 봐. 그리고 나에게 어제도 고마웠어요 라고 웃으며 인사할까 봐요. 손님,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얼굴색이 좀 안 좋아지셨네? 걱정 마세요. 오늘처럼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그 여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앞은 차들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 형님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여자를 태웠던 기사들 중 일부는 나중에 자기 차 뒷좌석 밑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답니다. 1980년대쯤 찍은 것 같은 낡은 흑백 사진인데 거기 보면 한 중년 남자가 어린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사진을 발견한 기사의 얼굴이랑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가스 충전소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간신히 참으며 뒷좌석 매트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봤죠. 처음에는 흙먼지나 동전 같은 것들만 나오기에 에이, 형님이 나를 놀린 거구나 싶어 안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쪽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뭔가 가느다란 종이 끝자락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는 순간 저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에 젖었다 마른 것처럼 쭈글쭈글해진 흑백도 아니고 누렇게 바랜 천연색 사진이었죠. 거기엔 낡은 택시 앞에서 한 남자가 67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택시 번호판 자리가 뻥 뚫려 있더군요.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30년 전의 저였어요. 지금보다 머리숱도 많고 주름도 없지만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영락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남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지금 제 딸아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아니, 제 딸아이보다 조금 더 어린 모습이지만 분명히 제 딸이었어요. 사진 뒷면을 돌려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994년 7월 15일 영천시장 집 앞에서 우리 딸 수진이와 함께. 1994년이라니. 제 딸 수진이는 2012년생입니다. 1994년이면 제가 운전대를 잡기도 전이었고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저는 이미 택시기사였고 지금 제 딸과 똑 닮은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아빠처럼 딸아이 숙제도 봐주고 아내랑 저녁도 먹지만 해만 지면 저는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4년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1994년에 어느 비 오는 밤에 사고를 당해 죽어가는 택시기사의 마지막 환상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정선 국도변의 여자는 귀신이 아니라 미래나 과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저의 파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사설이 길어져요. 허허. 그런데 손님, 아까 제가 서대문 영천시장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표정이 참 묘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 사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개인 정보인데 제가 너무 실례를 했네요. 그냥 손님을 보고 있으면 왠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사실 어제도 말입니다.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택시가 아니라 아주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영천동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꼬마 아이랑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에 제가 미안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그 나무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머리에 그 핀을 꽂아줬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표에 적힌 글자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김수진. 제 딸아이 이름이랑 똑같죠. 그런데 그 아이 옆에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던 그 아이의 엄마, 그 여자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가 정선국도에서 태웠던 그 뽀송뽀송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꿈속에서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서늘했습니다. 마치 당신은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챙기는 게 아니라 혹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거대한 시간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에요. 손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영천시장 간판 보이시죠? 원래 이 시간엔 사람들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오늘은 왠지 불빛이 참 밝네요. 이상하네.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지? 다들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손님, 저 사람들도 손님을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기다리는 건가요? 요금은 12,000원 그대로 받겠습니다. 손님 내리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제가 아까 뒷좌석 매트 밑에서 찾았다는 그 사진 말입니다. 기사님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님에게 내밉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며 지금 기사님의 얼굴로 변해갑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아이. 지금 손님이랑 참 많이 닮지 않았나요? 손님. 아니,
수진아, 이제 집에 다 왔단다. 기사님이 룸미러를 보며 기괴하게 미소 짓습니다. 손님은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2024년의 서대문이 아니라 1994년의 낡고 허름한 영천시장 골목으로 변해 있습니다. 택시 문은 안쪽에서 열리지 않고 미터기의 숫자는 이제 요금이 아니라 날짜를 역행하며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93점, 1980점, 1970점. 기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젊어지다가 마침내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자, 이제 너의 차례다. 다음 기사를 태우러 가야지.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빗물에 젖은 나무핀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택시 안에서 오늘 밤도 누군가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미래와 과거를 마주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택시 기사의 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님이 겪은 또 다른 미스테리한 손님들의 짧은 에피소드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분량을 채우기 위해 각 에피소드는 기사님의 깊은 고뇌와 묘사를 포함합니다. 어느 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는 손님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에 종로에서 태웠는데 양복을 아주 쫙 빼입은 노신사분이셨어요. 가방 하나 없이 뒷자리에 앉으시더니 다짜고짜 부산항까지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장거리라 신나서 가려고 했는데 이 양복쟁이 노신사분이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흐느끼시는 겁니다. 이제야 돌아가네.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천안쯤 지났을 때 제가 여쭤봤죠. 손님, 부산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노신사분이 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시계 하나를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금으로 된 회중시계였는데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초침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네. 6.25 전쟁 때 부산항에서 잃어버린 내 딸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픈 사연이 있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차 안에서 째깍, 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멈춰있던 그 회중시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노신사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시계를 품에 꼭 안으셨죠. 그리고 부산항 근처에 다 왔을 때 제가 차를 세우고 돌아보니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트 위에는 뽀얀 먼지만이 가득했고 그 노신사분이 앉아있던 자리엔 1950년대에 발행된 낡은 지폐 몇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노신사분은 70년 동안 부산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7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분을 태워드린 걸까요? 저는 아직도 부산 방향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그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끔 차를 세우고 뒷좌석을 살피곤 합니다. 도로 위에는 우리가 모르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매일 누비는 이 아스팔트 길들이 사실은 이승과 저승,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혈관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사들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적혈구 같은 존재들이고요. 길 잃은 영혼들을 실어 나르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전령사들 말이죠. 손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기 멀리서 동이 터 오네요. 택시기사에게 아침 해는 퇴근 신호이자 안도의 한숨입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증명이죠. 하지만 오늘 밤 제가 태울 손님은 또 어떤 분일지, 어떤 기괴한 이야기로 저를 또 흔들어 놓을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려집니다. 미터기는 멈춰도 세상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으니까요.